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1일 동안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민생은 실종되고 곳곳에서 대격돌이 예상됩니다. 네, 감사원이 이른바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시절 새로운 범죄 혐의를 파악한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추가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란 히잡 시위가 반정부 시위 성격을 띠면서 국제사회 연대 시위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최고 지도자가 시위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계획이라고 해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는 6일부터 카카오톡 이모티콘 가격이 전격적으로 인상됩니다. 애플이 앱스토어 결제 가격을 기습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나게 된 건데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여당은 문재인 정권의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견제론을 들고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부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이르기까지 국정감사 기간 내내 여야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이동 기자, 국정감사 일정 어떻게 됩니까? 네, 윤석열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오는 24일까지 3주 동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14개 상임위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운영위와 정보위, 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상임위의 국정감사는 25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별도로 이뤄집니다. 첫날인 오늘은 법사위와 정무위, 기재위 등 12곳의 상임위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고돼 있습니다. 예,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탈원전 정책을 지적하고 탈북어민 강제 북송과 공무원 피격 사건 등 문정부의 대북 문제를 정조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듭 제기하며 공세에 나설 전망입니다. 한편 야당은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을 집중 공략한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국정감사 기간 내내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실패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정부의 언론정책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도 집중 공격할 방침입니다.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있었던 만큼 여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TV조선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추가로 드러난 혐의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2020년 서해에서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실질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가 수사 중인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와는 다른 사안입니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이번 감사에서 확인된 범죄 혐의는 수사 중인 사안과 다른 내용이라고 전했습니다. 감사원 특별조사국은 지난 7월부터 감사를 벌여왔는데 해수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자진 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 국방부와 국정원, 그리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 중입니다.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를 종결한 뒤 추가로 드러난 위법 사항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 서면 조사를 통보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질문지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으로부터 서면 조사 통보를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측근을 통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민주당도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감사원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유족 측은 정말 무례한 것은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문 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서면 질의서 수령을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굉장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측근을 통해 전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정치 보복이라며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고 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이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공수처에 고발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6년 전 검찰 조사를 거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그냥 피의자로 다루면 된다며 강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족 측은 시신 없는 장례를 치른 기분을 아느냐며 사과 한 번 하지 않은 문 전 대통령이 오히려 무례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무례하다는 표현 자체가 국민 위에 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유족 측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오는 6일 추가 고발할 예정인데 문 전 대통령은 추후 고발 명단에 포함시키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법 앞에 평등하게 조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방패 뒤에 숨지 말고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그리고 유족들의 애끓는 절규에 답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감사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며 별도의 입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김태원입니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개발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핵심 인물들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18차례 언급했습니다. 이전 공소장에는 한 번도 거명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일인데요. 성남FC 의혹 실무진을 기소하면서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정책실장과 공범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대장동에 이어 위례 신도시 개발에서도 사업 기밀 등을 공유하면서 수백억 원대 차익을 챙긴 의혹을 받는 유동규 전 개발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팀. 어떻게든지 가져와가지고 위례처럼 조금씩이라도 이득을 남기려고 노력했던 것들이 잘못인지 모르겠어요. 검찰이 이들을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름을 연거푸 언급했습니다. 수익성 검토 자료를 주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겠다. 개발 사업을 계속하려면 이재명 시장 재선이 중요하다는 유 전 본부장 발언 등 모두 18차례 등장합니다. 앞서 이들을 배임 혐의로 기소할 때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은 것과 대비됩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도 김모 전 성남시 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실장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대장동과 성남FC 의혹 수사 칼끝이 점차 이 대표 쪽을 가리킨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당은 뇌물 참사라며 이 대표 사퇴를 촉구했고 야당은 일방적 주장과 추정을 흘리지 말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 조사를 요청하면서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신구 권력 사이의 갈등이 또다시 번지는 모습인데요.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윤건영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가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일 반송의 의미는 애시당초 감사원 권한이 아닌 것을 하자고 하는 것이라 당연히 거절하는 것이 맞고 만날 필요도 없고 감사원 메일에 회신을 보내는 것 또한 적절치 않아서 감사원 측에 메일을 반송한 것입니다. 즉 메일 반송은 수령 거부의 뜻임을 밝힙니다.
예,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은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서 대단히 무례한 짓이다. 이렇게 불쾌감을 표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상당히 격앙된 반응이라고 좀 할 수 있겠어요, 교수님? 네, 이게 뭐 무례, 격앙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건 뭐 온당한 적이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좀 전에 윤건영 의원이 지금 이제 감사원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반송 조치했다 이해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중요하겠죠. 감사원이 권한이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근데 사실 현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감사원 감사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감사원법 50조를 보니까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에 법에 따른 감사 대상 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리고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 데 그치어야 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그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법에. 그러니까 감사원의 권한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공무원, 현직 공무원이나 뭐 이런 감사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예. 그 사람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 자료 제출 답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지금 문제가 이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나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은 분명히 감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해 소명하면 됩니다. 뭐 보고를 받지 않았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고 돼 있으니까요. 법대로 법에 따라서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 뭐 무례, 격앙 이런 감정적 대응은 배제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 북한에 의해서 피살된 공무원의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명예훼손이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정치보복을 하고 있다는 입장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예. 말과 그다음에 민주당의 말은 뭐 유족들을 향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무리하게 느끼고 뭐 굉장히 어떤 절망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이거를 민주당이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족을 향해서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감사원의 행위가 지금 국민들에게 이게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로 보여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그 감사원의 어떤 권위가 쓰고 그리고 국민들이 이런 어떤 결과에 대해서 나중에 납득하고 승복하고 따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으면 이건 민주주의 하에서는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어떤 감사를 진행할 때 그런 부분, 국민의 어떤 상태를 굉장히 좀 잘 감안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한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측면은 일단은 유족의 입장입니다. 유족의 입장은 본인들의 가족이 어떤 인간의 어떤 존엄성 내지는 인권 이런 게 일종의 유린당했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뭐 진보 정부의 어떤 문재인 정권이 이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뭐 감사원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은 뭐 어떤 정치적 탄압으로 느껴서 반응할 수 있지만 유족이 진실의 규명을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부분은 따로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를 놓고 정치권에서도 날선 반응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자, 여야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재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것인가? 감사의 개시, 방법, 범위, 대상은 저희들이 볼 때 감사원법이 적용돼야 될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퇴임 대통령에게 감사원에서 서면 질의서를 보내는 것, 이것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과거 대통령들에게도 있었던 일이고요. 뭐 유독 문재인 대통령께만
감사원이 서면 조사 요구서를 보낸 건 아니라고. 대통령을 지내신 분이니까 좀 겸허한 마음으로 대응을 해주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원도 어제 입장을 내놨습니다. 과거에도 노태우 전 대통령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에 응한 적이 있다면서 정치 보복이라는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자, 교수님, 이 당시 사례가 어떻는지 그리고 지금 사례와 비교하면 어떤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글쎄, 감사원에서 얘기한 건 93년도에 이른바 율곡사업 감사를 하다가 율곡사업 시행됐던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98년도에 이제 외환위기 관련 감사를 진행하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질의서를 보냈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감사 결과를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보자면 뭐 아무래도 이렇게 뭐 뭔가 진상 규명을 통해서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겠다. 이런 노력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왜 당시에 월북으로 단정했는가 하는 게 너무나 의문점이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만약에 그 집권 측에서 문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 측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지금의 시각으로 봐서는 용인이 안 되지만 당인수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다는 납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이걸 가지고 아까 전 김상일 평론가 말씀에 100% 동의하는 게 왜 그걸 갈등으로 자꾸 비화시키냐는 겁니다. 자신들이 했던 행위가 명분이 있었다면 그에 대해서 떳떳하게 설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의 시각으로 봐서 용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는 것이 납득이 되면 그것으로 종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건 수사가 아니고 감사원 조사니까 저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다면 바로 이제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지 당시 책임지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진상 규명, 해명 이런 게 나서야만 사실 이 문제가 빨리 종결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자꾸 뭐 직권남용 혐의로 뭐 고발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 측근에 의해서 이제 나온 발언이 감사원을 통해서 무례하다는 표현을 쓴 것인지는 정확히 않습니다만 일단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감사원이 서면 조사를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두 전직 대통령들이 거부를 했지만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서면 조사는 언제나 있어왔던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뭐 당연히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민주주의 하에서는 그거보다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모든 행위들이 균형감 있게 그다음에 형평에 맞게 이루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걸 볼 때 굉장히 바른 법 집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느껴야 됩니다. 다수의 국민이 그렇지 않다라고 느끼면 그것을 법치라고 얘기하고 법에 의한 거라고 얘기해도 그거는 법을 통한 권위주의, 법을 통한 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감사원이 이런 거를 할 때는 굉장히 예민하고 정치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떤 이상하게 이게 굉장히 균형과 비례가 깨지고 한쪽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느낌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감사원은 감사원장이 국회에 나가서 감사원의 감사가 국정을 뒷받침하는 것이라는 실언을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루어지는 많은 감사들이 전 정권을 표적하는 듯한 어떤 강도나 어떤 세기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그렇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좀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하에서 이런 것이 이루어지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앞서 말씀하신 전 대통령에 대해서 보내진 질문서에 대한 국민의 판단도 다르고 감사원에 대한 평가도 저는 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똑같다. 지금 과거에도 보냈기 때문에 지금은 보내도 된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감사원의 행위가 저는
그 국정을 뒷받침하는 거를 넘어서 어떤 현 정부의 지지율을 뒷받침하려는 행위가 되지 않기를 저는 좀 바라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은 과거에 2016년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 그 법 앞에 평등을 해야 된다. 대통령일지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법 앞에는 만연히 평등합니다. 성역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범죄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수사받아야 하고 또 퇴임 후에 그 불기소 특권이 없어진다면 그때는 또 엄정한 법의 심판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대통령은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저 발언을 이제 2016년 11월에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하자 했던 말인데요. 자, 검찰 조사와 감사원 조사 조금 약간 다르긴 하지만 뭐 상황이 좀 비슷한 측면이라고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대통령이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에 했던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국민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자, 이 부분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좀 상당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저 지금 전체 말씀하신 거 100% 동의합니다. 100%가 아니라 200% 동의하는데요. 당연히 법 앞에 평등하고 뭐 대통령, 전직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뭐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의 조사는 법에 인정된 법적인 권한 내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법에 분명히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강조하신 부분 저도 강조하고 싶은데요. 설령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힌 책무가 대통령에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정 최고 책임자였고 청와대에서 그런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국정 책임자들이 당시 어떠한 경로로 정보를 받아서 어떠한 그 방법을 가지고 뭐 심야 회의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걸 소상히 설명하면 어떨까요? 굳이 이렇게 감사원 조사를 놓고 서로 충돌하고 뭐 좀 이따 뭐 수사도 되겠죠. 감사원이 뭐 고발한다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되면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 뒤돌아보고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명분이 부족한 겁니다. 당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 설명을 먼저 좀 자세하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서로 이렇게 뭐 이 귀중한 시간에 이렇게 가고서 충돌하는 그런 거 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문 대통령 말씀에 100% 동의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대통령은 설사 피의자가 아니더라도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밝힐 그런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TV조선 단독 취재에 의하면 지금까지 드러났던 사실 이외에 새로운 범죄 혐의가 감사원에서 찾아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서해 피살 사건과 관련된 새로운 범죄 혐의를 감사원에서 찾아냈고, 자 이거를 감사원 조사가 끝나면 검찰에 이제 고발을 하겠다는 건데, 자 이 내용이 어떤 건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이 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파장이 커질 수도 있고 좀 어떻게 달라질 수도 있고 국면이 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주 뭐 명확한 게 나오면 상당한 파장이 있고 국면도 달라질 것입니다. 근데 이제 현 상태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자꾸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겁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문재인 대통령은 그 당시에 통치 행위를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분명히 한편에선 또 국민의 어떤 존엄성,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게 분명히 여기에 결부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법적으로는 지금 검찰과 감사원이 콤비 플레이를 하면서 전 정부를 탄압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의 대응은 한편으로 하더라도 국민에 대한 대응은 아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법에 앞서서 국민에게 앞서 설명하는 자세,
그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예. 측면에서 지금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뭐 통치 행위로 인해서 지금 말하기 좀 곤란한 게 있으면 그거대로, 그리고 그때 상황이 뭐 좀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있다면 또 자세하게 또 설명, 이런 어떤 성의 있는 자세는 지금 현재 야당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도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앞서 이야기 나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비롯해서 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까지 여야의 전면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상임위마다 이제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특히 교육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고 그래요. 글쎄 이것도 몇 가지 좀 다르게 봐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 그 자체는 너무 오래된 일이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논문 표절 문제가 뭐 국정 문제가 되나요? 국정감사 대상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뭐 결혼하기 전의 일이고, 예.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제 뭐 지금 현재 국감에서 문제 삼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예. 이제 논문 표절 문제가 이제 불거지면서 뭐 국민대학과 숙명여대 뭐 박사, 석사 논문 취득한 데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그런 데에서 이제 이거 문제 없다고 이제 판정한 그런 문제는, 그렇게 판정한 근거가 뭔지 교육위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인적으로는 그 대학들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런 문제가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들어보면 저도 자세히 논문을 보지 못해서 정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예. 지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 부분 표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때 10년 이상 전에 쓸 때는 조금 그런 기준이 느슨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분명히 얘기를 하고, 만약에 지금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다, 논문 취소라든지 이렇게 했다면 그렇게 취하는 것이,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게 대학의 권위도 그렇고, 또 오히려 윤 대통령이라든지 김건희 여사를 도와주는 그런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판정해버리니까 이 문제가 또 국정감사장에서도 귀중한 시간을 소비하는 그런 문제가 돼버렸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문제는 조금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통위 국감도 이제 오늘 열리는데요. 박진 외교부 장관이 이제 출석할 예정인데, 네. 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안을 이제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통과시키고.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이 국감장에 이제 출석을 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할까요? 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임 건의안을 냈는데 이제 그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대통령께서도 거부하고,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께서도 거부 의사를 밝혔고. 예. 그러면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무시당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 박진 외교부 장관 무시 전략으로 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상임위의 출석 자체를 보이콧하거나, 아니면 출석을 시켜놓고 차관이나 기획실장 이런 사람들한테 질의를 함으로써 좀 망신을 준다거나 그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이번 국감의 최대의 관전 포인트는 국회가 민생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니면 본인들만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쟁만을 일삼을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국민들도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만약에 정말 중요하다, 이게,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한지를 저는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논문 표절 문제 있잖아요. 김건희 여사나 뭐 김건희 여사 관련인들을 불러다가 그냥 망신 주고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저는 중요할까?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런 논문 표절 문제 때문에 우리 학문에, 그리고 우리 학자들의 국제적인 위상이 추락하는 문제, 그리고 우리의 논문들이 해외에 나가서 의심을 받기 때문에 더 엄격한 잣대로 우리 논문들이 보여지는, 게 판단되고 검사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풀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얘기를 하면 저는 김건희 여사께서 지금 이 논문 꼭 필요하시고 학위가 꼭 필요하신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재명 대표처럼 그냥 차라리 철회하고 반납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면 어떠실까, 이런 생각마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 나온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1.2%로 지난주보다 3.4%포인트 하락을 했는데요. 자, 교수님, 자, 이렇게 지지율이 또 3.4%포인트 하락한 것, 비속어 논란의 여파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걸 포함해서 지금 뭐 해외 순방을 두고서 너무나 많은 그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또 대부분 뭐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사실은 뭐 조문하지 못했다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하고 당사자들에서 영국에서 너무 감사하다고 있고, 아니 장례식을 참석했는데 조문 안 갔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비속어 논란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비속어 논란도 물론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사과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언론이 그걸 임의적으로 자막을 달아가지고 그렇게 보도를 하고 그것을 부정적 평가를 자꾸 이렇게 확산시킨 이런 것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논란들이 그걸 듣는 국민들은 사실은 그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보다는 계속해서 부정적 평가가 이어지니까 예. 좀 논란이 이뤄지면서 결국 국정수행 평가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뭐 지지율에 상관없이 사실은 정확한 그런 진상이 뭐냐, 정확한 내용이 뭐냐,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정확히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그래프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이 자세한 저희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좀 짚어보면 핵심 지지 기반으로 평가되는 TK 그리고 70대 이상에서 지지율 하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윤석열 정부로는 뼈아픈 대목이긴 할 텐데 그렇죠. 국감 기간 동안 좀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보수의 지지율이 하락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왜냐하면 본인을 지지하는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왜 무너질까를 분석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건 뭐냐면 성과를 보이는 게 없고 그다음에 너무 자기 편만 생각하는 모습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예. 정말 국가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니 지지 세력이 지지를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모습, 이 모습을 만약에 정부와 여당이 보여준다면 저는 야당의 모습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 있다고 봅니다. 야당의 비판과 어떤 행위들이 너무 과다하게 느껴지게 할 수 있느냐. 너무 과하다고 느껴진다면 저는 지지율은 반등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당과 정부가 힘을 앞세워서 야당을 누르는 듯한 모습, 그리고 자기 편만을 생각하는 모습,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 편의 관점만을 계속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 이것만을 보인다면 저는 지지율 하락의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북한이 오늘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참이 오전 7시 28분쯤 발표를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정원 기자,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요? 네,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군 당국은 미사일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열흘간 5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셈입니다. 지난달 25일 평안북도에서 한 발, 28일 평양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에서 2발을 쐈고 지난 1일엔 다시 평양에서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발사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9번째입니다. 한편 일본 NHK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일본 당국이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 피난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NHK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조금 전 북한이 동쪽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미사일 사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 열흘간 5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이틀에 한 번꼴로 미사일을 쏜 셈입니다. 지난달 25일 평안북도에서 한 발,
28일 평양 일대에서 2발, 29일 평안남도에서 2발을 쐈고 지난 1일엔 다시 평양에서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21차례 발사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만 9번째입니다. 한편 일본 NHK는 북한 미사일 발사 소식에 일본 당국이 홋카이도와 아오모리 지역에 피난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NHK는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통과해 태평양으로 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밤마다 택시 잡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와 여당이 대책을 내놨습니다. 심야 시간대 호출 요금을 올리고 택시의 의무 휴업제를 해제하는 방안 등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심야 대책난 완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자정이 지나 지하철이 끊긴 서울역 앞. 택시 잡는 사람들이 찻길까지 늘어설 정도로 심야의 택시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서울에 잘 안 오다가 늦은 시간에 와서 이렇게 택시가 안 잡히는지 잘 몰랐어요. 이에 당정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심야 택시 호출료를 최대 2,000원 인상하고 그 혜택이 플랫폼 업체가 아닌 택시기사에게 돌아가도록 정책을 정비합니다. 호출료를 인상하는 대신 목적지 노출을 승객 탑승 이후로 늦춰 단거리 손님 기피 악습도 막도록 했습니다. 사측에게는 기본 4년에 차량 상태에 따라 2년 더 운행할 수 있도록 한 택시 연한을 추가 연장해주는 당근책을 제공합니다. 또 택시 부재, 즉 의무 휴업제를 폐지하고 택시기사 취업 절차 간소화, 시간제 아르바이트 형태의 기사 도입도 추진합니다. 각종 규제의 과감한 개선과 함께 택시기사의 근로 형태와 택시 운영 형태 다양화 등 국민 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는 이와 함께 심야 대중교통 보급도 확대합니다.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운행하는 올빼미 버스와 새벽 1시까지 운행하는 심야 버스는 늘리고 수도권 지하철은 단축 없이 계속 운영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아 구금된 뒤 의문사안 여성 사건으로 촉발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3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가 점점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지금까지 목숨을 잃은 시민만 130여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사태가 악화되자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번 시위의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수라장이 된 이란 시내 한복판.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구급차 소리를 뚫고 총성이 연달아 울립니다. 이란 현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시작된 지 3주째. 시위가 격화되면서 사망자도 늘고 있습니다. 한 인권단체에 따르면 시위로 목숨을 잃은 시민은 현재까지 13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And we stop protesting, they are going to kill even more of us.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한 군사 행사에 참석해 이번 시위에 배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برنامه‌ریزی کار آمریکا، کار رژیم غاصب و جعلی صهیونیستی و دنبال روای اونهاست. 그러면서 하메네이는 히잡을 찍고 불태우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이 이어지는 가운데 테헤란 대학교 등 주요 대학에서는 대학생들이 모여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올해 노벨 의학상 수상자로 스웨덴 출신의 스반테 페보 박사가 선정됐습니다. 페보 박사는 네안데르탈인의 게놈 염기 서열을 최초로 해독해 인류의 기원을 연구한 업적을 인정받았습니다. 1982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수네 베리스트림의 아들인 페보 박사는 노벨상 역사상 7번째 부자 수상자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킴 카다시안이 SNS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불법으로 광고한 혐의로 18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카다시안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에 암호화폐 이더리움 맥스 홍보성 게시물을 올려 3억 7천만 원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다시안 외에도 복싱 스타 메이웨더, 영화배우 스티븐 시걸도 가상화폐 뒷광고로 무리를 빚어 거액의 벌금을 물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편지를 국립기록원에 제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김 위원장의 편지들이 국립기록원에 있다고 답변했지만 국립기록원은 김 위원장 편지를 비롯한 중요 문건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야 김 위원장의 편지 등을 반납했습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후배가 올라. 이렇게 알바하고 이렇게 난 지금 벌써 파산 났어요. 없어요. 아예 사업가진입밖에 없냐, 더 늘어날 여지는 없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상담밖에 안 되는 거죠. 코로나19로 대출을 갚기 힘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 기금이 오늘 공식 출범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이인철 참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출범한다는 이제 새출발 기금, 좀 자영업자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명칭에서 예. 새출발이라는 명칭에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이 소상공인들의 네. 재기를 돕기에 마련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이다. 예. 당연히 이제 정책 자금 30조 원이 투입이 되고요. 지난달 말 27일부터 나흘 동안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1년 동안, 앞으로 1년 동안 현장 접수를 동시에 받습니다. 지원 기준이 이게 연체한 기간이 중요한데요. 예. 석 달이에요. 이 연체 기간 3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부실 차주, 또 하나는 부실 우려 차주로 분리가 됩니다. 네. 예. 석 달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이제 이 사실 장기 연체자로 보고 정말로 순부채에 대해서 자산과 재산을 제외한 이 순부채에 대해서 원금을 60에서 많게는 80%까지 깎아줍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부실 우려 차주는 연체 기간이 석 달 미만이에요. 석 달 미만인데 이대로 놔뒀다가는 장기 연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는 원금 탕감하지 않고 연체 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사실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나 전문 직종도 자영업자에 속하지 않습니까? 이분들도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정책자금의 이 가이드라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전문 직종 빠져요. 그리고 사행성, 오락성 기구 제조업가 경우에도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왜 이런 이제 대책을 내놨을까를 좀 보면 세 곳 이상 다중채무를 지신 자영업자분들이 급속도로 늘었어요. 네. 최근 6개월 새 거의 50% 가까이 늘었거든요. 한 41만여 명인데 그분들이 진 빚의 규모가 한 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195조 원. 1인당 평균 5억 원가량 빚을 지고 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취약차주의 빚을 탕감해 주거나 이자를 이제 낮춰주게 되면 네. 빚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청 대상이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 그러니까 이력이 남아있잖아요. 재난지원금을 받았다거나 손실지원금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만기를 연장했거나 상환 유예 조치를 한 분들은 이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번에는 3개월 이상 이제 연체했거나 네. 장기 연체한 분들, 코로나 이후에 이제 폐업하신 분들도 지원 대상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앞서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전문직들 네. 그리고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이라든가 도박, 사행성 네. 오락기구 제조업은 제외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소장님이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때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어쨌든 3개월 미만 연체하거나 원금의 최대 80%까지 이제 이것을 보존해 준다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일각에서 우려하는 모럴 해저드,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이 부분은 뭐 막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게 나는 연체 2달 했는데 한 달만 더 하면 빚 탕감해 준다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고의로 연체를 맞추기 위해서 고의 연체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해서 고의로 연체했다. 그러면 지원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이제 고액자산가가 신청을 했다. 이 역시 심사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이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심사 과정에서 정말 이 사람이 부채만 있는지 네. 혹시 집이나 자산을 갖고 있는 건 아닌지도 엄격하게 심사 과정을 거치고요. 자, 그러면 뭐 1년 동안 신청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이번에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예. 그 중간 이제 이 검증 절차에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거나 고의적인 연체 이력이 있다라거나 예. 이럴 경우에는 채무조정 즉시 무효화됩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 자체가 금지가 되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신청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신청 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채무조정에 따른 불이익도 있어요. 예. 이게 지금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됩니다. 신용정보원에 등록이 된다는 얘기는 앞으로 내가 뭐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예.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럴 때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성실하게 뭐 대출 갚아온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 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가 됩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게 이제 일반인들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금리, 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이제 안심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정책 금융상품이에요. 안심전환 대출 이제 신청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서 2번에 나눠 신청을 받고 있죠. 1차로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신청 접수를 받았고요. 또 이번 주입니다. 오늘 6일부터는 신청 대상이 4억 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가 되는데 정책금융상품이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부합산 소득이 연 7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요.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으실 수가 있고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가 됩니다. 네. 그러나 가장 매력적인 건 대출 금리일 텐데요. 이번에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은 만기에 따라 조금 금리가 차동되지만 연 3.7%에서 최저 네. 이제 최고 금리가 연 4%예요. 30년 동안 고정금리로 3%대로 갈아탈 수 있다. 지금 시중은행의 고정형, 그러니까 혼합형 금리 상단이 7%를 넘어섰기 때문에 연 3%포인트 이상 저렴한 수준입니다. 신청일은 이제 다 이번 주 6일부터 예. 첫 일주일 동안은 출생연도 끝자리 오부제가 적용이 됩니다. 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상당히 복잡한 것 네.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 4억 원 이 안심 고정 지금까지 변동 금리로 좀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이 고정 금리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자기가 갖고 있는 집이 4억 원 이하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 지금 그 뭐 작년 재작년 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집을 네. 산 그 젊은 부부들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지금 이 금리 때문에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엄청난 고액을 주고 아파트를 구입했단 말이에요. 4억 원 가지고는 택도 안 될 텐데 네. 이게 정말 되는 정책이냐, 말이 되는 정책이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이게 아니 뭐 지금 6%, 7%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예. 대출 금리인데 3%대로 30년간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금리인데 지난 15일부터 2주 동안 신청을 받았는데 결과가 참담합니다. 누적 신청 건수가 2만 4천여 건, 그리고 신청 네. 누적 금액이 2조 2천억 원이에요. 앞서 제가 올해는 25조 배정이 됐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아직 10%가 채 안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유가 뭐냐? 예고된 참사다. 그림의 떡이다. 앞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전국 주택 평균 가격이 5억 원에 육박하는데 네. 서울은 자취를 감췄고요.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이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아니 지금 주택 가격 이게 실거래 가격입니까? 공시 가격입니까? 근데 실거래 가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턱도 없이 예. 지금 지원 대상이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또 하나 문제가 연소득 기준도 좀 까다롭다. 연소득 부부 합산 7천만 원 네. 이하도 이게 좀 동떨어진 게 아니냐라는 건데요. 네. 사실 이전에 이번 안심전환 대출이 세 번째예요. 지난 2015년에 첫 번째로 이제 신청받았을 때는 연소득 기준이 없었고요. 예. 2019년은 부부 합산 8,500만 원 이하였는데 갑자기 이번에는 종전에 비해서 소득부터 이제 주택가격 기준까지 요건이 강화된 게 흥행 실패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이후 MZ세대가 원하는 중소기업의 일자리 기준이 바뀐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이 균형을 이루는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장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30 세대 젊은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째도 둘째도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입니다. 집에 빨리 갈 수 있는 거, 좀 워라밸 중요한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이 제 일상의 전부가 안 됐으면 좋겠어서. 처음에 면접 볼 때 얘기한 그 근무 시간에서 너무 많이 안 벗어났으면 좋겠고 야근도 많이 안 해서 저녁 시간이 조금 보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중소기업중앙회가 2019년부터 지난 5월까지 3년 5개월간 중소기업 취업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보니 지난 2019년 MZ세대 구직자 관심도는 자기 성장 가능성이 40.5%로 가장 많고 근무 시간과 월급 순이었는데 올해는 근무 시간이 25.8%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재직자들도 마찬가지로 근무 시간과 환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반면 자기 성장 가능성에 대한 관심은 줄었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경력을 쌓을 수 있다는 점이 주로 언급됐습니다. 더 나은 이제 직장을 찾아가기 위한 징검다리나 발판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중소기업 일자리를 설계할 때 그런 MZ세대들의 수요라든지 음식을 고려를 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은 중소기업 취업의 부정적 측면으로 꼽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예, 요즘 고물가의 부담이 가뜩이나 커지고 있는데요. 카카오가 아이폰용 카톡 이모티콘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는 6일부터 가격 인상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산업부 김충명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모티콘이 뭐 젊은 세대는 물론이고 그 기성세대들한테도 이모티콘은 이제 상당히 필수품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가격이 얼마나 오르게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카카오톡에는 초코라고 하는 가상화폐가 있습니다. 예. 정확히는 이 초코 가격이 오르는 건데요. 예. 100초코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초코가 2,500원에서 3,000원, 300초코는 3,900원에서 4,400원으로 인상됩니다. 예. 20% 안팎의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현재 200초코로는 카카오톡 이모티콘 1개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200초코가 2,500원에서 3,000원이 되니까 이모티콘 개당 가격이 500원 비싸지는 셈입니다. 네, 생각보다 상승률이 굉장히 높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 가격이 오르게 된 건가요? 네, 애플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예. 애플이 앱스토어, 즉 애플의 앱 장터에서의 결제 가격을 인상한 겁니다. 애플은 지난달 19일에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앱스토어 구매 가격을 올린다고 밝혔습니다. 예. 애플은 결제 가격을 1단계에서 99단계로 구분하는데요. 단계별로 가격을 20% 안팎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1단계의 경우 가격이 기존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서 카카오도 이모티콘 가격을 조정하게 된 겁니다. 예, 뭐 지금 뭐 물가가 뭐 여기저기서 오르니까 뭐 애플도 가격을 올리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래도 애플이 가격을 올리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네. 애플은 베트남 지역 인상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가 각각 5%씩 적용된다고 설명을 했지만 예. 나머지 지역의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다만 업계에서는 최근 달러화 강세를 가격 인상 배경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실제 애플은 그동안 환율, 세금 등에 따라 국가별 앱스토어 가격을 조정해왔습니다. 하지만 예고도 없는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에 관련 업계들이
대응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네, 가격 인상의 이유도 좀 잘 알려지지 않아서 좀 답답한데 앱스토어 가격이 인상이 되면 카카오톡 이모티콘 가격만 인상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애플의 가격 인상에 직격탄이 우려되는 곳이 바로 게임 업체인데요. 예.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은 기존 상품 가격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이제 애플의 점유율은 좀 어느 예. 정도가 됩니까? 네,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애플의 점유율은 13.5% 정도입니다. 예. 여기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점유율 72%를 더하면 두 회사의 점유율이 80%를 넘게 됩니다. 네. 애플처럼 이제 구글 역시도 가격 인상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구글은 이미 지난 6월에 가격을 정확히는 콘텐츠 결제 수수료율을 기존 15%에서 최대 30%까지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물론 웹으로 결제를 하게 된다면 기존 가격 그대로 이용할 수 있지만 예. 글로벌 웹마켓 사업자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자, 뭐 이런 독과점 기업들의 일방적인 이제 가격 인상에 이제 정부가 대응을 어느 정도 해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텐데, 자, 대응책이 있습니까? 네, 일단 국회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이른바 갑질을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네, 국회 정무위원회는 피터 알데누드 애플코리아 대표를 오는 7일 열리는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서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지배력을 남용했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을 계획입니다. 국내 앱마켓 시장, 하지만 글로벌 기업 특성상 알데누드 대표가 출석을 하더라도 네. 본사 지침을 언급하면서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충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상 가장 극단적인 좌우 이념 대립이라는 평가를 받은 브라질 대선. 전현직 대통령이 맞붙어 관심이 쏠렸는데요. 혼전 속에 과반을 넘긴 당선자가 나오지 않아서 오는 30일 결선 투표에서 마지막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좌파 대부 룰라 전 대통령의 11년 만의 복귀냐, 보우소나르 현 대통령의 우파 정권 연장이냐를 두고 맞붙은 브라질 대선. 룰라 전 대통령이 득표율 48%를 넘기며 힘겹게 1위를 했습니다. 그러나 과반 득표를 못해 오는 30일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A luta continua até a vitória final. Esse é o nosso lema.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진했던 보우소나르 대통령은 개표율 70%까지 선두를 유지하며 예상 밖으로 선전했습니다. Eu creio que a gente vai fazer boas alianças para a gente ganhar as eleições. 극단적인 이념 대립이란 평가 속에 말 그대로 사생 결단의 선거전이 펼쳐졌습니다. 최대 변수는 대선 결과 승복 여부란 분석까지 나옵니다. Electronic voting system is prone to fraud without ever presenting any evidence for that claim. But that has raised concerns he could reject election results. 현재 브라질은 물가 상승률이 10%에 달하는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읽어봅니다. 사진기자하고는 아침에 한 잔입니다. 모양은 골프와 비슷하지만 비교적 쉽게 즐길 수 있는 파크 골프가 어르신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지난주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전국 파크 골프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이 빨갛고 노란 골프공으로 티샷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빠르게 보급되는 파크 골프는 골프와 게이트볼을 합쳐놓은 경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클럽 하나로 공홈처럼 작은 공간에서도 즐기는 파크 골프는 일반 골프보다 경비와 시간이 적게 듭니다. 한편 테니스와 배드민턴, 탁구를 합쳐놓은 피클볼이라는 경기도 있습니다. 생활체육으로 대중화되고 있는 피클볼은 커다란 탁구 라켓 같은 패들로 네트를 옮기는 경기입니다. 피클볼은 구멍이 여러 개인 플라스틱 공을 사용하기 때문에 테니스나 탁구공보다 느리게 나가서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포켓볼이나 게이트볼도 고령화 사회가 진행되면서 참여 인구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제 구기 종목도 활동적인 젊은이들뿐 아니라 세대에 맞게 더 다양하고 넓게 보급되는 중입니다. 아침에 한 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우산 챙겨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비구름대가 전국 곳곳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오전쯤이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만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에 최대 80mm 이상, 충청 남부와 호남, 제주 산지와 경북 북부 동해안 지역에 최대 60mm, 그 밖의 지역으로는 5에서 3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초속 15m 안팎의 돌풍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낮아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0도, 청주 대전 22도, 대구 25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고요.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 지방으로는 금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